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종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 시간에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두 가지인 선형회귀 분석과 의사결정 트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인 선형회귀 분석과 의사결정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기계학습을 분리하는 또 다른 방법은 y값이 숫자인 경우 y값을 예측하는 리그레션 모델, y값이 yes, no 형태로 범주인 경우 y값을 예측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형회귀 분석은 역사가 가장 깊고 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마치 고전과도 같은 리그레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50년 후에도 살아남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선형회귀 분석을 꼽기도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몸무게를 가지고 키를 예측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선형회귀 모델을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선형회귀 방정식은 하나의 직선과 관측점 사이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선을 긋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 해당 작업을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서 무수하게 반복한 후 최선의 직선을 찾은 후 해당 직선이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해당 방정식에서 베타 제로라는 것은 1차 방정식에서의 절편과 같고요. 베타 1은 x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기울기가 2라는 얘기는 몸무게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키는 두 단위 증가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셀이 되었든 R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전통적인 통계 분석 툴이 되었든 선형회귀 분석을 수행하면 그 결과에 몇 가지 숫자들이 p-value 또는 r-square 같은 통계적 수치로 나타나게 되는데, 다른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인 p-value와 r-square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value는 x와 y 사이에 우리가 발견한 패턴이 운으로 발견한 것인가 아니면 일반화하고 주장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인가, 즉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값이 0.03이라고 나왔다고 한 얘기는 우리가 데이터에서 발견한 선형적인 관계가 운일 확률은 3%밖에 안 된다. 다른 얘기로 하면 운이 아닐 확률이 높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p-value가 작다고 관계의 세기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p-value는 단순하게 해당 관계, 해당 패턴이 운인지 아니면 운이 아닐 확률이 높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형회귀 분석 결과의 또 다른 주요 지표인 R-squared, 결정계수는 X 변수를 가지고 Y 변수의 변화량을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좌측에 있는 그래프는 R-squared가 0.81 정도가 나오는데요. R-squared는 0에서 1 사이 값을 갖게 됩니다. R-squared가 높을수록 X 변수를 가지고 Y의 차이를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반면에 우측에 있는 선형회귀 모형으로는 X의 변화량으로 Y의 변화량을 0.24, 대략 24%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즉, X를 가지고 Y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은 좌측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p-value와 r-squared에 대해서 다음 장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p-value를 실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p-value가 작은 것이 해당 패턴이 왜 운으로 발생한 패턴이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표처럼 캠페인 A와 캠페인 B에 대한 실제 전환율과 그리고 전환하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있다고 했을 때 두 캠페인의 전환율을 계산해 보면 A 캠페인의 전환율이 0.0368%, B 캠보다 높다고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통해서 해당 차이가 혹시 일반화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차이인지 아니면 운으로도 이 정도 차이는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게 되는데요. 먼저 통계적 유의성, p-value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설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 가설은 캠페인 A와 B 간의 전환율의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세우게 되고요. 그 가설 아래에서 캠페인 A와 B의 데이터를 한 군데에 묶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샘플링 과정을 통해서 캠페인 A의 데이터와 캠페인 B의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추출해서 둘 간의 전환율의 차이를 계산하는 작업을 1000번 정도 반복하게 되는데요. 1000번 정도 반복한 전환율의 차이를 분포로 나타낸 다음에 실제 우리가 목격한 전환율인 0.0368이 해당 분포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점이 전체 분포의 극단에 취해 있다면 그 차이가 우연일 확률이 굉장히 적은 것이고, 예를 들면 그렇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위치에 차이 있고 해당 면적이 30%라면 이때 p-value가 0.03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둘 간의 실질적인 전환율의 차이가 없더라도 0.0368 정도의 차이는 30%의 확률 정도로 발생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해당 유치로부터 우측의 면적을 계산한 것이 3%였다면 0.0368%라는 차이는 둘 간의 차이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100번에서 3번밖에 나오지 않으니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고, 그래서 우리의 최초의 가설, 둘 간 전환율 차이가 없다는 가정이 잘못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정계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두 가지 차트를 한번 통해서 결정계수를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왼편의 그림은 결정계수가 0.14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데이터의 분포도, 잔차라는 것은 실제 선용액의 방정식과 관측 지점의 차이를 나타내는데요. 잔차도 매우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측은 결정계수도 0.86으로 매우 높고, 실제 관측 지점과 선용액의 방정식이 예측한 값의 차이가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선용액의 방정식을 보면 모형은 동일하고요. 즉 편차가 44고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y는 두 단위씩 증가하고, p-value 역시 0.01 이하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선형적 패턴이 운으로 나왔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가정할 수 있을 때, 두 모형 간의 실제 적용에서의 활용점에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개별 레코드의 y값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선 r² 값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x값이 300이 됐을 때 y값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인지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면, 좌측 그래프에서는 예측의 오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확한 수준에서 y값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오른쪽 표 r²가 높은 쪽에서는 y값을 상당히 정확한 인터벌 하에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별 레코드의 예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x와 y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x값을 전체적으로 늘려서 y값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r²가 높고 낮은 것은 중요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둘 다 동일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x가 300이 됐을 때 y의 평균값은 두 모형 다 비슷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낮은 결정계수가 반드시 나쁜 모형은 아니고, 본인이 개별 레코드 단위의 예측이 중요한지 아니면 전체의 경향성을 파악해서 경향성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따라 r²가
높고 낮은 것이 중요할 수도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두 개의 장표는 실제 TV와 라디오 뉴스페이퍼에 지출한 광고 금액과 실제 판매액에 대한 엑셀 데이터를 R을 통해서 선용회계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강의 보조 자료에 보시면 실제 엑셀 데이터와 R 스크립트 그리고 분석 결과가 기본적인 주석과 함께 제공되어 있으니 더 깊게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리그레션 모델 이외에 다른 지도학습 방법 중에 하나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Y값이 범주인 경우 남자, 여자, 이탈자, 자녀자, yes, no처럼 서로 다른 범주 간을 구분하는 규칙을 찾는 알고리즘인데요. 디시전 트리는 가장 대표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처럼 우리가 X로 표시된 소와 동그라미로 표시된 늑대를 구분한다고 했을 때 선형적 그 분류 기법으로는 최선의 직선을 긋게 되겠죠. 그래서 선 위쪽이면 늑대이고 선 아래이면 소다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류의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반면에 모형은 심플하게 되겠습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직선을 걷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구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SVM은 공간을 선형적인 형태로 구획하는 것, 디시전 트리는 직선의 형태로 구획하는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과에 따른 신입사원 분포를 통해서 고성과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류하는 예를 통해서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이 실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는데요.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끼리끼리 모이도록 공간을 구획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였다는 것은 해당 집단의 순도가 높다는 얘기고요. 실제 정보공학에서는 엔트로피를 최소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어진 집단의 혼잡도가 최소화되도록 공간을 구획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의 결과는 동질적 집단, 즉 별은 별끼리, 세모는 세모가 있게 주어진 공간을 논리적으로 구획하는 규칙을 찾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변수가 많지 않고 데이터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람도 시각적으로 찾을 수 있겠지만 실제 데이터는 서로 다른 집단 간이 복잡하게 섞여 있고 변수도 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내부적으로 혼잡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규칙을 찾게 됩니다. 앞에서 봤던 예제에 대한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구현하면 오축에 보는 것과 같은 트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동아리 경험이 0.8년 이상이고 인내력 점수가 74점 이상인 경우에는 총 10개의 레코드가 해당 규칙에 포함되었고 10개의 레코드 중 10명 모두 고성과자였다. 따라서 해당 규칙의 예측 정확도는 100%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동아리 경험이 0.8년 이하이고 인내력 역량 점수가 87점 이하인 경우에는 총 12명의 신입사원이 있었고 12명 모두 저성과자였다. 이런 식으로 끼리끼리 모이도록 동질적 집단이 모이도록 공간을 구획하는 규칙을 찾는 것이 의사결정 트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 트리의 용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루트 노드라는 것은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를 구획 또는 구분하는 첫 번째 질문을 루트 노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종 의사결정이 만들어지는 노드를 말단 노드, 리프 노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잡에 지원했을 때 해당 잡 오퍼를 수용해야 되는지 또는 거절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샐러리가 최소 5만 달러 이상인가요? Yes.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가요? 아니요. 그리고 공짜 커피를 제공하는가요? Yes. 해당 잡을 수용한다. 이런 식의 규칙이 되겠고요.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를 쪼개는 것을 스플리팅 한다고 하는 것이고 트리가 너무 밑으로 길어지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에서 자르는 작업을 프루닝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스플리팅하고 프루닝하는 작업은 의사결정 트리가 그 주어진 파라미터에 따라서 최적화하게 되고요. 저희는 주어진 의사결정 트리 결과를 해석하고 해당 모형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만 해석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데이터셋을 통해서 디시전 트리가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강의에 쓸 예제 데이터는 타이타닉 데이터셋인데요. 캐글이라는 웹사이트에서 구한 데이터셋이고 강의 보조자료에 해당 데이터셋과 분석 결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해당 데이터셋에 포함된 변수를 한번 살펴보면 survival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값은 yes, no를 갖게 되고 yes인 경우 타이타닉 배에서 생존하신 사람이 되겠고요. no인 경우 실제 돌아가신 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서바이벌이 타겟 변수, 목표 변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목표 변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변수 또는 피처가 다음과 같이 들어있는데 예를 들면 1등석에 탔는지 2등석에 탔는지에 대한 P클래스 정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한 섹스, 나이와 같은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생존 여부를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 수 있겠고요. 실제 그 디시전 트리를 돌린 결과가 이번 장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실제 보시는 것처럼 최초에는 yes, 살아남으신 분이 342분이 계셨고 no, 돌아가신 분이 549분이 계셨는데 맨 처음에 스플리팅, 의사결정을 섹스, 성별로 한 경우 남녀 중에서 여자로 나눴더니 살아남으신 분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 여자분들을 또 탑승한 그 클래스로 나눈 경우 1등석이나 2등석으로 타신 분의 경우 생존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 브랜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규칙은 성별은 여자이고 탑승한 클래스는 1등석 또는 2등석인데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총 170분이 계셨고 이 중에서 순도, 즉 생존하신 분의 비율이 94%였다. 즉 170분 중에 161분이 생존하셨다. 결국은 여자이고 1등석이나 2등석을 탑승했다는 것은 생존했는지 또는 돌아가셨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예측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브랜치가 아니라 트리 전체의 성능을 컴퓨전 매트릭스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데요. 다음 장에서는 트리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회귀 모형의 성능을 R² 등으로 측정하는 것처럼 클래시피케이션 모형의 성능을 평가할 기준이 필요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컴퓨전 매트릭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컴퓨전 매트릭스는 트리 모형 또는 클래시피케이션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이해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용어 자체가 생경하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용어의 개념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측을 생존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도 생존하신 분이 있을 텐데 바로 제가 동그라미를 친 셀이 되겠고 이러한 예측을 true positive, 즉 맞았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도 맞은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true negative는 돌아가셨다고 예측했는데 실제 돌아가신 경우가 되겠고요. false positive 같은 경우에는 맞다고 예측을 했는데 살았다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는 돌아가신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false negative 역시 틀렸다고 아니다고 돌아가셨다고 예측을 한 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실제는 살았는데 돌아가셨다고 예측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측의 정확도를 몇 가지 지표로 뽑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리콜과 프리시전이 있습니다. 리콜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재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생존하신 분들 중에서 모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제 생존하신 걸로 분류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분모에는 실제 생존하신 분이 오게 되겠고요.
위에는 true positive 영역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재현율이 66%라는 얘기는 전체 생존하신 분이 100명이라면 그 중에 모형을 통해 66분이 살았다고 분류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프리시전 지표는 우리가 맞다고 살아나셨다고 예측하신 분 전체를 분모해 놓고 이 중에서 정확하게 예측한 것을 분자로 놓게 됩니다. 정밀도가 89%라는 얘기는 우리가 100분이 생존하셨다고 예측한 경우에 이 중에 실제 생존하신 분이 89%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식을 실제 현업에 적용하기 위해선 보다 깊은 이해와 학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다양한 학습 교재를 활용하셔서 해당 지식을 본인 업무에 꼭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함께 공부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맨 처음 강의에서는 데이터에 좋은 질문을 던지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고요. 그 다음 강의에서는 데이터에 좋은 질문을 하고 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해석하는 데이터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데이터 언더스탠딩 강의에서는 통계적 개념을 통해서 데이터를 요약하고 해당 데이터 유형에 맞는 효과적인 시각화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에 담겨져 있는 패턴을 찾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 다음 강의에서는 기계학습의 큰 갈래와 어떤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어떤 의사결정에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토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에서는 대표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인 선용회귀 분석과 의사결정 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대한 두려움, 저항감을 조금이라도 걷어내고 데이터로 유창하게 이야기하는 경지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